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철근 콘크리트 강좌는 보의 전단 설계가 되겠습니다. 보의 전단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보의 전단력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죠? 보가 이렇게 있고 보의 미소국은 DX를 끊어서 보면 이 DX 부분을 잘라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양쪽에 지점 반력이 작용할 테니까 여기 외부 하중, 분파 하중 이런 게 작용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DX 부분을 끊으면 전단력이 이런 형태로 작용을 하겠죠. 전단력이 이런 형태로 작용하면 요 미소구간 DX에 대해서 힘을 보면 전단력이 이렇게 면에 평행하게 작용할 테니까 단면에 평행하게 작용할 테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인장응력이 작용을 하죠. 이쪽 방향으로는 압축응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응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 응력이 균열 응력을 넘어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균열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균열이 어떤 방향으로 발생할까요? 이쪽은 누르고 이쪽은 잡아당기니까 균열이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순수하게 전단력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면 부재축이라는 건 부재의 길이 방향 축, 이 축을 얘기를 하죠. 이 축에 45도 방향으로 이쪽으로 균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전단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이 45도 방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4인장 응력이라고 합니다. 보호에 작용하는 일반적인 균열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단순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호의 단순보 지점이 양쪽에 있고 위에 등분파중이나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보면 전단력도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등분파중이 작용하는 경우는 전단력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양단부가 전단력이 크고 중앙부는 전단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이 되겠죠. 이게 전단력도. 핀모멘트 다이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핀모멘트 다이그램은 양단부에서 제로고 중앙부에서 최대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렇죠? 노란 선이 전단력도, 밴딩 모멘트 다이그램. 자, 그러면 보이 중앙부는 힘 모멘트의 영향이 클 테고 요 중앙부는 힘의 영향이 클 테고 양쪽 단부는 어떻죠? 이쪽 단부랑 이쪽 단부는 전단의 영향이 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힘의 영향이 큰 부분은 이쪽은 순수하게 중립축을 중심으로 해서 중립축 이쪽은 압축응력, 아래쪽은 인장응력이 작용하겠죠. 인장응력이 이쪽 방향으로 생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힘 균열이 수직 방향으로 발생을 하겠죠. 그죠? 힘 균열은 부재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생깁니다. 전단이 크게 작용하는 이쪽 부위는 힘이 제로고 전단만 작용을 한다면 전단 균열이 어떤 방향으로 생기죠? 좀 전에 살펴봤듯이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 부위는 여기는 전단도 작용을 하고 힘도 작용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하고 전단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45도하고 수직 90도의 중간 정도인 그런 방향으로 균열이 생길 겁니다. 힘 전단 균열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보에 균열이 발생을 한다면 이런 형태로 여기 수직 방향 균열, 힘 균열에서부터 단부로 갈수록 45도 방향의 4인장 균열로 변해 나가는 형태로 균열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그 전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전단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 그 공식 전단 강도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죠. 설계 기준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의 내부의 전단 응력은 콘크리트가 분담하는 전단력과 철근이 분담하는 전단력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공식 전단 강도는
철근의 전단 강도와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O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주인장 철근이 이렇게 쭉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전단 보강을 위한 철근이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뭐 압축 철근이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겠죠. 보통 복근으로 배분이 된다면. 이런 상태에서 콘크리트 전단 균열이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생기는데 이 전단 균열에 대한 저항은 순수하게 콘크리트가 분담하는 영역하고 이 전단 보강근이 분담하는 힘하고 그 두 개를 합해서 공층 전단 강도가 결정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공층 전단 강도가 구해지면 거기에다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해서 소요 전단 강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설계 전단 강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설계 전단 강도가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설계 전단 강도가 소요 전단 강도보다 크거나 같으면 한계 상태에서는 오케이, 안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리고 전단에 대한 강도 감소 계수는 0.75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례대로 공층 전단 강도를 구하기 위한 값을 살펴볼 텐데, 거기서 먼저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철근 전단 보강근에 의한 전단 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는 순수한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와 그 다음에 골재의 맞물림 작용에 의한 전단 강도, 그 다음에 인장철근의 주인장철근의 다이렉션에 의한 전단 강도를 모두 합쳐서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라고 하는데요. 이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는 이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는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 여기 루트 FCK는 8.4MPa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넘는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전단 강도가 콘크리트 강도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한계를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대략 한 70MPa 정도를 한계로 잡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70MPa 이상의 콘크리트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죠? 그리고 람다는 영양 콘크리트 계수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비교적 간략화된, 쓰기는 편하지만 간략화된 수식이기 때문에 약간 실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철근비와 전단경감비를 고려를 해서 보다 엄밀하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수식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식으로 계산된 값은 이 값을 넘을 수가 없고요. 실험치와 조금 전에 제시된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를 보면 식 6-22에 나와 있는 식은 요 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험을 해보면 전단 강도가 이렇게 점으로 찍힙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이렇게 전단 강도가 식 6.22, 그러니까 6.22라는 콘크리트 전단 강도가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 이 식으로 예측된 콘크리트 전단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을 때 이 예측된 구조 기준에서 제시된 예측된 값보다 더 큰 값이 나왔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처럼 인장철근이 양이 작은 경우에는 어때요? 구조 기준에서 제시한 이 식에 의한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보다 더 작은 값이 계산이 됐죠. 이거는 오히려 구조 기준에서 제시한 측이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를 계산을 엄밀히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금 전에 식 6.23식에 나와 있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식이 이런 형태로 유도가 됩니다. 식을 표현을 하면. 그래서 비교적 이쪽 인장철근의 양이 적은 경우에도 실험치를 잘 예측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재의 전단 강도를 구성하는 두 번째 힘, 즉 부재 전단 강도 V는 어떻게 됐었죠?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 플러스 전단 보강근의 전단 강도였죠. 좀 전에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를 살펴봤고, 이제 전단 보강근의 전단 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전단 보강근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전단 보강근은 이렇게 부재가 있으면 부재의 축이 평행하게 주인장 철근 연합 또는 압축 철근이 배근이 되죠. 그래서 이 평행하게 배근된 철근 이외에 대부분 이제 수직으로 배근된 이렇게 부재의 축에 직각으로 배근된 스터럽이나 용접 철망 또는 주인장 철근의 45도 방향으로 배근된 스터럽 또는 30도 이상의 각도로 구부러진 굽힘 철근 또는 이런 스터럽과 굽힘 철근의 조합, 이런 것들이 전단 보강근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뭐 나산 철근이 혹시나 배근이 된다면 그 나산 철근도 전단 보강근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보보다는 거의 기둥에 사용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전단 보강근을 배근을 할 때 전단 보강근의 최소 전단 보강근의 양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단 파괴 하중이 3%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부재의 전단 보강근을 배근해야 되는 건 아니고, 구조설계 기준에서는 0.5pvc보다 큰 개수 전단력이 작용하는 부재에 있어서는 다음의 최소 전단 보강근을 배근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쪽 이 0.5pvc는 이 pvc는 콘크리트 보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보의 크기가 있으면 이 크기에 따라서 콘크리트 자체의 전단력이 결정이 되고, 이 콘크리트 자체의 전단력, 이게 건드린 전단력의 한 절반 정도보다 큰 전단력이 작용한다면 최소 전단 보강근을 보강하고, 만약에 콘크리트 자체가 갖는 전단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전단력이 이 부재에 작용하고 있다면 굳이 최소 전단 보강근을 배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소 전단 보강근의 예외 구조물을 살펴보면, 예외 구조물은 슬라브와 기초판 또는 장성 구조물 또는 보의 전체 높이가 250mm 이하 또는 플랜지 두께의 2.5배 또는 폭이 2분의 1 중 최대값 이하인 T형보나 I형보, 그 다음에 날개벽 또는 옹벽 등 힘이 주거동인 벽체, 이런 것들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4인정 균열에 의한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응력의 재분배가 일어나서 위험하지 않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최소 전단 보강근을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요 전단 강도가 얼마 이상? 0.5 pvc 이상이라서 최소 전단 보강근을 배근해야 될 경우에 배관하는 양은 얼마나 될까? 시계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0625 곱하기 루트 FCK 곱하기 FYT 분의 BWS. 여기서 S는 뭘까요? S는 그쵸, 전단 보강근의 간격이죠. 전단 보강근 자체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최소한 0.35 FY분의 BWS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만약에 D10mm 철근 두 가닥을 쓴다고 하면 전단 보강근의 면적이 나오죠. 그걸 대입을 하면 전단 보강근의 배근 간격, 최소 전단 보강근의 배근 간격을 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전단 보강근이 어떻게든 배근이 되어 있다면 그 전단 보강근에 의한 영향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밑에 이 트러스 이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 전에 잠깐만 필요한 전단 보강근의 양은 얼마인지 계산하는 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요 전단 강도가 있다면 소요 전단 강도가 뭐보다 작아야 되죠? 그렇죠. 소요 전단 강도보다는 설계 전단 강도가 더 커야 되죠. 그렇죠? 이래야지 한계상태 설계법에서 안전한 상태가 되죠. 이 공칭 전단 강도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공칭 전단 강도는
VC 플러스 VS. 이게 소요 전단 강도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요 VC라는 건 부재익 치수가 정해지면 변화할 수 없이 일정한 값이니까, 만약에 소요 전단 강도가 커진다면, 이게 값이 커진다면 뭐가 커져야 되죠? 그렇죠? 전단 보강근의 전단력이 더 커져야지 이 상태가 유지가 돼서 안전한 상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단 보강근이 견뎌되는 전단력은 요 식에서부터 찾을 수 있겠죠. 요걸 이쪽에 이항시키면 이런 형태로 식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요 식은 뭐라고요? 소요 전단 강도가 얼마로 주어졌을 때 전단 보강근이 지탱해야 될 전단력을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의 전단력과 전단 보강근의 전단력이 함께 작용할 때, 즉 전단 보강근이 배근이 되어 있을 때 그 내부에서 힘의 분배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수직 스트럽이나 경사 스트럽으로 보강된 보의 전단 거동에 대해서는 보통 트러스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트러스 이론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이게 전단 보강근이죠. 그렇죠? 이 전단 보강근은 인장재, 트러스의 인장재, 이 부분 트러스의 인장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균열이 이렇게 발생을 했죠. 균열이 발생한 이쪽 방향으로 콘크리트 대가 다 파괴된 건 아니고 균열 주위에는 콘크리트가 있죠. 이 4인전 균열하고 평행한 이쪽 부분의 콘크리트 대, 이 부분을 콘크리트의 압축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쪽 위쪽 부분은 트러스의 상현재, 그 다음에 아래쪽의 인장철근은 트러스의 하현재 로 생각을 해서 이 전단 보강된 볼을 트러스 형태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인장철근과 전단 보강근,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압축대가 받는 힘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트러스 이론을 활용을 하면 스트럽의 각도에 따라서 이 스트럽이 90도일 때 또는 90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스트럽의 기울어진 각도에 따라서 힘이 얼마나 작용을 하는지 하는 걸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트러스 이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한번 상세히 살펴봅시다. 전단 보강근에 의한 전단 강도는 이 전단 보강근의 경사각 알파랑 균열의 경사각 베타, 그 다음에 균열에 걸쳐 놓여있는 전단 보강근의 개수를 n, 그 다음에 전단 보강근의 간격을 s라고 하면, 이걸 앞에 그림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서 전단 보강근의 기울어진 각도가 알파였죠. 그리고 이 균열과 인장철근의 사이에 이루는 각도는 베타죠. 그죠? 균열의 경사각 베타. 그 다음에 균열이 이렇게 있을 때 균열이 걸치는 전단 보강근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이 개수를 n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 보강근 하나의 간격을 얼마로 잡았죠? s로 잡았죠. 예, 요 그림을 그대로 기호로 표현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인 베타는 a분의 d이고, 뭐 n 곱하기 s는 n 곱하기 s는 아까 그림에서 보면 삼각형의 하부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 길이 n 곱하기 s. 그래서 그 n 곱하기 s는 a 곱하기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 뭐 이런 형태로 수식이 정리가 되고 쭉 정리가 돼서 전단 보강근 한 개가 발휘하는 힘을 전단 보강근의 면적 곱하기 항복 강도라고 하면, n개의 전단 보강근에 의한 전단력의 수직 성분 vs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 번 더 교과서에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n을 다시 풀어서 쓰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n은 요걸 s를 이항을 시켜서 넘기면 여기도 넘겨도 되고 여기에 s분의 d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한 거죠. n 대신에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전단 보강근에 의한 전단력의 수직 성분이 계산이 됩니다. 이 식을 통해서 보면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각도가 있는데요. 자, 전단 보강근은 보통 부재의 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배근이 되죠. 그리고 4인정 균열은 인정 부재의 축의 45도 방향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알파는 90도, 베타는 45도로 정의가 되니까 전단 보강근의 전단력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단 보강근이 무작정 많이 사용돼서 전단력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 3분의 1 루트 FCK BWT만큼, 요거는 VC가 얼마였죠? 6분의 1 루트 FCK BWT였죠. 그죠? 요거의 4배 정도까지,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의 4배 정도까지는 전단 보강근이 전단력으로 견딜 수 있지만, 그거 이상을 필요로 하게 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보의 단면을 키우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한 4배 정도 이내에서 전단 보강근으로 전단력을 보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전단 보강근이 90도가 아니라 45도의 기울어진 각도라든지 다양한 각도의 경사진 전단 보강근을 사용하게 되면 요식을 사용해서 전단력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소요 전단력을 아까 알 수 있을 때 소요 전단력을 대입을 해서 전단 보강근의 간격을 찾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때는 요 두 개를 위치를 바꿔서 S는 소요 전단력이 VS로 주어졌을 경우에 AV, FY, D, 요걸 통해서 전단 보강근의 간격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요식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스트럽의 간격은 몇 가지 제한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직 보강근의 간격은 2분의 D 또는 600mm 이하로 하고 45도 방향으로 생긴 균열에 보강근이 최소한 1개 이상 걸치도록 배근 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경사진 전단 보강근의 경우에는 보의 중심 2분의 D로부터 인장철근까지 45도 경사선을 보의 직전 방향으로 그었을 때 적어도 1개의 전단 보강근이 경사선과 교차하도록 배근을 한다. 그 다음에 전단 보강근의 전단 강도가 3분의 1 루트 FCK BWD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최대값의 한 절반 정도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 간격을 이 1, 2에 제시된 간격의 절반 정도로 줄여서 전단 보강근을 좀 더 촘촘히 배근하도록 한다. 절반이니까 수직 보강근 아까 2분의 1 D 600mm였는데 여기서는 이것보다 큰 전단 보강근이 부담하는 전단력이 큰 경우에는 간격을 4분의 D 또는 300mm 이하보다 촘촘하게 배근하도록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배근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자, 전단 보강근이 배근이 되어 있을 때 균열이 이렇게 배근의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이 처음 시작점에서 끝까지 가는데 전단 보강근이 없다면 균열이 전단 보강근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최소한 이 중간에 전단 보강근이 하나 정도는 배근이 되도록, 그래서 전단 보강근의 간격이 깊이 D의 절반 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는 제한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사진 스트럽일 경우에 전단 균열이 이 경사진 스트럽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기울어진 게 이 간격이 D 이하 또는 요 균열하고 만나는 간격이 2분의 D 이하 이렇게 되도록 한다. 분명히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 스트럽의 간격을 아까 조금 전에 그 식에서 S하고 VS만 바꿔서 썼었죠. 이 식에서 보면 아까 VS는 소요 강도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었죠? 소요 강도를 강도 감소계수로 나눈 값에서 콘크리트가 견디는 전단 강도를 빼면 필요한 전단 보강근의 전단력이 계산이 되죠.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한다면,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파이분의 VU 마이너스 파이 VC 뭐 이렇게 되겠죠. 파이가 분모로 올라가고 요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파이를 곱하면 파이 VS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분모 분자의 파이를 곱해도 이렇게 동일한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단 보강근이 부담해야 될 전단력이 결정이 되면 그 전단력을 이용해서 전단 보강근의 간격을 계산해낼 수도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사 스트랩일 경우에는 거기 아까처럼 스트랩의 각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해서 이 간격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랩의 최대 간격은 아까 말로 설명이 됐던 내용이 있죠. 여기 그 글자로 설명이 됐던 내용이 수식으로 표현이 되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전단 보강근이 부담하는 전단력이 3분의 1루 FCK BWT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최대 전단 보강근의 간격이 요거 이하고 요건 뭐죠? 최소 전단 보강근의 간격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보다 큰 경우에 전단력이 이거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거의 절반, 요 전체 제한의 절반으로 줄여서 스트롭 간격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철근 콘크리트 보일 전단 설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